안녕하세요. 미국 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6월 21일 화요일 미준의 첫 번째 방송을 시작합니다. 어제 비록 미국 증시는 문을 닫았지만 오늘도 미준의 방송은 여러분들과 함께 합니다. 자, 오늘도요, 소중한 구독자분들 중에 한 분께서 남겨주신 댓글 하나를 여러분들과 공유하면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제가 주말 동안 올려드린 컨텐츠 중에 연준이 스태그플레이션을 피할 수 없는 이유, 그리고 대응 방법은 이라는 제목을 가진 컨텐츠를 보시고요. 순이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소중한 구독자분께서 다음과 같은 피드백을 남겨주셨습니다. 경제학자 100명을 모아놓고 미래 경제 예측해봐야 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Be fearful when others are greedy. Be greedy when others are fearful. 다른 사람들이 욕심을 낼 때 두려워해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공포감에 빠져 있을 때 욕심을 내라. 우리가 믿는 한 가지는 미국 시장은 줄곧 우상향해왔다는 사실 한 가지입니다. 주식시장은 항상 그 시대의 혁신 기술 기업이 주도해 왔습니다. 우리가 투자하는 시장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초인류 기업들이 직거래에 있는 곳이고, 그들은 그 어떤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더라도 결국은 극복하고 세상을 바꾸어 나갈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이 있기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식의 가치는 결국 실적 곱하기 멀티플, 비록 매크로 환경에 따라 멀티플은 다르게 평가받을 수 있겠으나 기업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다면 매크로 환경에 너무 크게 매몰된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준 방송을 1년 넘게 시청해 오고 있는 열성 구독자로서 요즘 들어 미준 방송이 매크로 환경에 지나치게 신경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매일 일기예보를 예측하지만 세상은 절대 예측대로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기업의 펀더멘탈을 믿고 하락장에서 한 주라도 더 줍줍할 수 있는 미준 패밀리들이 될 수 있도록 건전한 투자 철학을 권장하는 미준 방송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라는 정말 가슴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이 가득 느껴지는 소중한 댓글을 순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일단 순님의 건강한 투자의 인사이트, 그리고 소중한 조언의 말씀을요, 정말 가슴 깊이 감사히 받겠습니다. 구구절절 정말 옳은 말씀만 해주셨고요. 단 한 가지 제가 좀 첨언을 드리자면요, 최근 들어서 미준 채널에서 매크로에 관련된 컨텐츠가 많이 발견되는 이유는요, 주식시장의 미래를 우리가 정확하게 예측해서 주식을 정확한 타이밍에 사고 팔자, 뭐 이러한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가 주식에 투자하는 이유는 단순히 수익률을 올리는 데 급급한 것이 아니거든요. 저는 주식 투자를 하면서 주식 투자라는 과정을 통해서 제 인생 역시도 성장시키고자 한 단계 좀 발전된 인간으로서 성숙하고 싶은 이런 커다란 욕심을 가지고 이 주식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요, 제가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연준의 대응, 그리고 미국 경제의 움직임을 매우 가깝게 이렇게 팔로우를 하면서요, 이렇게까지 경제가 재미있게 느껴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경제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정말 주식 투자가 한층 더 재미있게 느껴진다, 뭐 이렇게 좀 굉장히 재미를 가지고 흥미롭게 경제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중이거든요. 또한 제가 최근 많은 흥미를 가지고 이 매크로에 대한 공부를 즐겁게 하는 것처럼 많은 구독자분들께 서도요, 최근에 이 매크로 관련된 영상을 보시면서 많은 생각을 하시면서 공부도 하시고 리서치를 나름대로 많이 진행하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수요가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저 역시도 공급을 해드릴 수밖에 없는 이 시장의 원리가 조금은 작용하고 있다는 점도 여러분들께서 좀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저는 주관이 매우 뚜렷한 사람들 중에 한 명입니다. 주관만 뚜렷할 뿐만 아니라 제가 스스로 만든 결정에 대해서는 굉장히 확고한 그 확신과 믿음을 좀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적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자기 주장, 주관이 너무 강하면 다른 분들을 좀 불편하게 만들어 드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40대에 접어들면서는 조금씩 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가능하면 나의 의견을 좀 굽힐 줄도 알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편견 없이 많이 듣는 이런 연습을 계속해서 40대 이후에는 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요, 사람은 잘 바뀌지 않죠. 그래서 제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아직까지는 굉장히 좀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들 중에 한 명이고, 이러한 저의 성향이요, 투자를 진행한다거나 아니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할 때 물론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저의 이런 성향이 독이 된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가능한 다양한 의견과 인사이트를 여러분들과 공유하기 위해서 이 미주은 채널에 많은 게스트도 모시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아티클을 함께 읽어가면서 여러분들께 되도록이면 중립적이고 그리고 다양한 그 방향에서의 의견을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소통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매크로에 관한 영양 기사, 매크로에 관한 그런 컨텐츠도 그 노력 중에 하나의 일환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 방송을 오랫동안 함께 해주신 분들께서는 알고 계실 텐데요. 지난 2년간 제가 방송에서 꾸준히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있는 투자의 철학, 그리고 미국 주식 투자에 대한 논리는요, 지금까지 변화한 적이 없다라고 이 부분만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소두가 길어졌습니다. 6월 21일 보내드리는 첫 번째 방송 바로 시작합니다. 지난 일요일 날 제가 프루팅의 이선철 대표님을 모시고 함께 했던 그 인터뷰의 내용에 따르면요, 미국 연준은 결코 스태그플레이션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볼 이 기사는요, 제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전혀 반대의 지금 의견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왜 우리가 1970년대 스타일의 스태그플레이션을 맞이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근거가 이번 아티클을 통해서 서술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 우리가 함께 읽어볼 이 기사는요, 시킹 알파와 연계되어 있는 수많은 그 주식 전문 블로거들이 있는데 그분들 중에 한 분, 쉐어홀더즈 유나이티드에서 제가 퍼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1970년대 스타일의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들어서 굉장히 좀 그 파멸에 관련된 메시지가 우리를 굉장히 어렵게 만든다, 너무나 이제 부정적이고 공포스러운 그런 메시지가 넘쳐나는 시장 추세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예시가 있는데 제이미 디몬입니다. 제이미 디몬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예전에 오미즈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공유한 적이 있는데요. 이 제이미 디몬이 누구냐면 JP 모간의 CEO죠. 그분이 이코노믹 허리케인이 올 것이다, 따라서 경제적인 허리케인이 지금 오고 있다, 대비를 해라, 우리 지금 JP 모간에서도 뭐 굉장히 좀 부채도 줄이고 단단히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안전벨트 메고 있다, 굉장히 공포스러운 발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메시지만 듣고 있으면, 시장에서 들러오는 여러 가지 그런 목소리를 듣고 있으면 경제가 지금 가라앉고 있고 스태그플레이션이 다시 돌아오고 있고 이렇게 지금 공포스러운 그런 메시지가 너무나 많이 넘쳐난다라고 얘기하죠. 자, 하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리세션을 올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리세션이요, 그냥 좀 대단한 리세션이 아니라 그냥 여태까지 계속 우리가 미국 경제를 살펴보면 여러 번에 걸쳐서 뭐 5, 6년 만에 한 번씩 오는 그런 리세션, 평소 같은 리세션이 올 것이다.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미 성장 주식 같은 경우는 이러한 그 리세션에 대한 공포가 반영이 돼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일단은 우리가 현재 상황에 어떻게 도착했는지 좀 과거를 한번 회고해 보자, 이렇게 지금 나와 있거든요. 자, most rich countries, 그러니까 선진국 대부분들이요, QE 타입의 폴리시를 적용을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QE는요, 양적 완화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 돈을 많이 푼 이러한 경제 정책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2010년부터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굉장히 좀 많은 국가에서 QE를 시행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양적 완화를 통해서 경제 부양을 해왔던 것이 지난 10년의 모습이었다. 자, 그런데요, 이상하게도 이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신호가 잡히지가 않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많이 경고를 하긴 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돈을 풀면 결국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거야라는 경제학자들의 그 어떻게 보면 경고의 말은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인플레이션의 모습은 나타나지가 않았죠. 자, 그 이유가 여기서 설명이 돼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크레딧 붐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실 텐데 2007년, 2008년 우리가 이제 글로벌 경제 위기가 왔을 때 가장 커다란 문제가 뭐였냐면요, 지나치게 이 신용 대출이 많이 늘어났던 그 이유가 있습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너도 나도 이렇게 그 신용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이러한 그 시대가 발생했었던 것이 바로 2000년도 말에 있었던 굉장히 커다란 사건이었죠. 그때 이후에 굉장히 많은 그 국가적인 정책이라든지 재정 정책이 보완이 됐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2010년부터 지금까지는 사실 계속해서 양적 완화가 늘어났던 것은 사실이지만 한 가지 늘어나지 않았던 것은 뭐냐면 바로 크레딧이다. 따라서 이 예전처럼 무지막지하게 사람들한테 돈을 막 꺼지고 이런 일은 없었다. 이 부분이 굉장히 달라진 점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팬데믹이
굉장히 좀 많은 사회적인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디맨드가 갑자기 바뀐다든지 서플라이 버틀넥, 우리가 보통 병목 현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공급이 완전히 막혀버리는 공급망이 붕괴되는 현상이 나타났었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디맨드가 바뀌었는데 원래는 이제 서비스에 있던 디맨드가 굿즈로 옮겨갔다. 굿은 뭐냐면요,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들을 얘기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짐에 가던 사람들이 이 짐의 회원권을 포기하고 펠로톤 바이크를 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서비스 쪽에서 이 제품으로 넘어가는 커다란 변혁이 하나 발견이 됐다. 그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레이버 마켓에서 이 노동자의 그 서플라이, 공급이 굉장히 좀 그 축소되는 이러한 효과가 나타났던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면 굉장히 엄청난 피스칼 스티뮬러스가 나타났다. 피스칼은 뭐냐면요, 재정 정책을 얘기합니다. 근데 재정 정책에서 우리가 보통 스티뮬러스 그러면 재난 지원금을 얘기하거든요. 재난 지원금을 이제 바로바로 소비자들의 호주머니로 넣어줬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렇게 했더니 결국 QE가 하지 못했던 일이 발생하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양적 완화 그럴 때 보통 이제 소비자들의 그 포켓에 바로바로 이렇게 돈을 넣어준 것은 아니잖아요. 시장에 돈을 푼 것뿐이지. 그런데 방법을 굉장히 좀 다르게 사용했다는 것이 이번에 독특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것은 뭐 한두 번에 걸쳐서 일어난 게 아니고 미국 같은 경우는 여러 번에 걸쳐서 재난지원금이 나갔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을 보면 유럽은 사실 이 재난지원금을 한 번밖에 하지 않았는데도 인플레이션이 나타난 것은 마찬가지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셔서 보시면요, 요 그래프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쪽은 굉장히 올라가고 있고 반대쪽은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쪽이 바로 그 제품의 그 수요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품을 사는데 돈을 지출을 많이 늘렸고 이쪽은 서비스 쪽의 지출은 갑자기 줄여버렸다. 이렇게 양면적인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을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다음 단락에서는요, 그러면 미국의 연준은 뭐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커다란 오판을 하게 됐는가? 왜냐면 1년 넘게 그 연준에서는 같은 메시지를 시장에 던졌죠. 이번 인플레이션은 스쳐가는 바람에 불과하다. 템퍼러리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계속해서 시장에 같은 메시지를 던져준 바가 있는데요. 어떠한 근거를 통해서 이러한 오판을 하게 됐는지 여기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연준에서 실수를 했던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모네터리 컨디션. 모네터리 컨디션은 통화 정책 환경을 얘기하거든요. 이런 통화 정책 환경이 이미 리버스하고 있었다. 거꾸로 가고 있었다는 얘기죠. 따라서 연준이 보기에는요, 계속해서 통화 정책을 통해서 이 인플레이션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게 조치가 취해졌다라고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피스칼 스티뮬러스, 아까 말씀드렸던 재정 정책이죠. 재정 정책으로 계속해서 소비자의 그 호주머니에 돈을 넣어준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다 원오프다. 반복적으로 계속 해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따라서 일시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해주지 않으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리고 피스칼 폴리시, 즉 통화 정책은 이미 축소하는 그런 경향이, 축소하는 추세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요, 서플라이 체인이, 공급망이 붕괴됐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런 이슈가 심각한 것은 사실이었지만 그 원인이 팬데믹에 있었죠. 따라서 만약에 팬데믹이 이제 사라지고 사람들이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서플라이 체인의 이슈, 공급망의 문제는 자연적으로 계속해서 해결이 될 것이다. 가면 갈수록 나아질 거다. 이렇게 세 가지의 근거를 통해서 연준에서는 이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인 현상이다라고 단언을 했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한 겁니다. 자, 밑에요, 증명해주는 하나의 그래프가 존재를 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USFCI라고 써 있죠. FCI가 뭐냐면요, Financial Conditions Index라는 겁니다. 이 FCI 인덱스는 누가 개발했냐면 골드만삭스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수치거든요. 이 수치는 뭐냐면 금리라든지 크레딧 마켓, 그리고 주식시장, 달러지수, 이렇게 네 가지의 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커다란 변수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요, 쉽게 얘기해서 얼마나 그 우리 같은 소비자들 아니면 기업에서 돈을 빌리기가 쉬운 상황인가, 이거를 지수로 표시한 겁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돈 빌리기가 정말 쉬운 세상이 도래를 했었죠. 이게 코비드 바이러스 때문에 완전히 주시장이 폭락한 상태거든요. 그때를 기점으로 했을 때 계속해서 재정정책이라든지 아니면 통화정책이 완화가 되면서 계속해서 돈을 빌리기가 쉬워집니다. 자, 그런데 2022년 1월 달에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다가 이때부터는 올라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한 3월 달 정도를 보시면 예전 수준으로 이미 회복을 해버렸습니다. 따라서 최근 들어서 뭐 연준에서 0.75% 정도 금리를 갑자기 인상하기도 전에 이 FCI 지수를 살펴보면요, 이미 그 코로나 이전보다 훨씬 더 돈을 빌리기는 어려운 상태가 돼 있었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연준에서는 판단 착오를 한 거죠. 우리가 봤을 때 지금 현재 뭐
뭐 FCI 지수 같은 거 봤을 때는 예전보다 오히려 더 타이트한 상황이다. 따라서 우리가 뭐 금리를 갑자기 많이 올리거나 아니면은 발란시트에 들어가 있는 이 자산을 좀 줄이지 않더라도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한 것이 연준의 입장이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자, 여기 그래프도 마찬가지죠. 여기 보시면 피스칼 폴리시가 나오잖아요. 바로 재정 정책이거든요. 재정 정책도 2020년 한 2분기 중에 제가 정점을 찍고요. 그때부터 쭉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조금씩 축소해 왔던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 도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이렇게 피스칼, 아까 말씀드렸던 재정 정책, 그리고 모네터리는 통화 정책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두 가지가 이미 굉장히 반대쪽으로 급격하게 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연준에서는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될 거라는 것을 판단하지 못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이유는 여기 밑에 설명이 돼 있죠. 왜냐하면 처음에 이제 연준에서 판단했을 때 그 감안되지 않았던 것이 여러 가지 나타났죠. 뭐 예를 들어서 차이니즈 록다운, 그 베이징이라든지 상하이의 록다운이 다시 한번 그렇게 크게 나타날 것은 누구도 알지 못했고요. 또 러시아 쪽에서 이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라는 것도 아무도 알 수가 없었죠. 이렇게 두 가지의 커다란 그 전 세계를 좀 움직일 만한 커다란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서 서플라이 체인 프로블럼, 공급망의 문제가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장기화되고 극심한 상태에 이르렀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요, 그렇다면 1970년대 스타일의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질문해 볼 수가 있잖아요. 자, 지금부터는 왜 이러한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가능성이 없는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볼까 합니다. 자, 이 글의 필자는요, 우리는 리세션에는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그 이유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피스칼 그리고 모네터리 폴리시가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따라서 통화 정책이라든지 재정 정책이 지금 반대쪽으로 굉장히 급격하게 낙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스태그플레이션은 아니더라도 리세션에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요, 주식시장이 폭락을 했다는 거. 주식시장이 폭락을 했다는 것은 기업들의 유동성이 감소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컨슈머 센티먼트, 즉 소비자들의 심리가 굉장히 위축되고 있는 현상이 발견되고 있다. 따라서 여러 가지의 복합적인 이유로 인해서 리세션이 나타날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역사적인 사실이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해 주고 있는데요. 그 얘기가 뭐냐면, 과거에 봤을 때, 과거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인플레이션이 4% 이상 형성이 되고, 그리고 거기에 동시다발적으로 만약에 실업률이 5% 이하로 떨어진다면 리세션은 100% 반드시 찾아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2년 안에 온다는 거죠. 따라서 이번 경우에도요, 지금 우리가 2022년을 지나가고 있잖아요. 앞으로 2년 안에 리세션은 올 확률이 거의 100%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태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요, 약간 이야기가 달라진다라고 설명이 나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뭐냐면 웨이지 프라이스, 즉 임금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임금 상승이 나타나야 스태그플레이션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논리를 펼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요, 지금 현재 3month 무빙 에버리지를 봤을 때 웨이지가 그 성장률이 가라앉고 있잖아요. 따라서 가장 높았을 때 추세를 보시면 2021년 말까지는 계속해서 이 임금의 성장세가 가속화되다가 이제 올해 들어서 2022년 들어서는 계속해서 임금 상승률이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러한 곡선을 봤을 때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나기에는 임금의 상승 추세가 좋지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계속해서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재정 정책 그리고 통화 정책 쪽에서 계속 수축이 큰 폭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굉장히 좀 큰 폭으로 둔감한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경제의 성장이 갑자기 둔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job creation, 즉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는 속도 적시도 굉장히 빠르게 줄어들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렇게 일자리가 계속해서 줄어들게 된다면 웨이지 그로스가 더욱더 감소하게 되겠죠. 그래서 임금 상승이 오히려 더 꺾이게 되고, 그렇게 되면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될 확률이 점점 더 작아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논리가 성립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경제 성장이 계속해서 둔화되면 둔화될수록 디맨드 역시도 작아질 것이다. 수요가 줄어들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일을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그걸 가지고 소비 활동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아무래도 경기가 둔화되고 그리고 일자리를 못 찾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그리고 월급도 삭감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테니까 결국은 디맨드도 줄어들게 되고 결국 원자재의 가격 역시도 하락 추세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모닝스타에서 보도해준 한 가지의 기사를 잠깐 인용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여기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밝은 신호가 오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떠한 부분에서 발견되느냐면요. 이 고용 시장이 계속해서 나아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의 고용 시장이 나아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바로 항만 시설 같은 데서 일하는 그런 일자리가 늘고 있다는 거죠. 자, 그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들 아마 그 뭐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시면은 많이 최근에 보도가 됐는데요. 컨테이너가 계속 쌓여지는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아마 트럭 운전하실 분도 없고 운송회사에 사람이 모자라서 막 이 계속해서 항만 시설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고 이게 배달이 안 된다. 이러한 문제가 굉장히 크게 발생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 항만 시설, 항구 시설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배달 운송이라든지 배달 업체에서 활발하게 지금 물류가 지금 잘 풀리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기업들이요,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롱텀으로 컨트랙트를 한다. 그래서 장기 계약을 많이 한다는 거죠. 누구랑 많이 하냐면 쉬퍼들, 즉 배송 회사랑 이렇게 장기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하나의 추세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필요할 때만 이렇게 일회성으로 계속해서 사용한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뭐 코비드 바이러스 때문에 이 공급망이 망가지면서 많이 좀 교훈을 얻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배송업체와 장기 계약을 통해서 안정적인 그 배송 시스템을 갖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또 한 가지 그 긍정적인 신호는 뭐냐면 비이클 프라이스, 우리가 보통 중고차 가격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중고차 가격 역시도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다. 이 부분이 왜 나오냐면요, 가장 처음에 인플레이션을 가속화시켰던 주범 중에 하나가 바로 중고차 가격이었거든요. 이렇게 먼저 올라갔던 가격이 떨어지는 추세를 보이는 거 봐서는 그 나중에 올라갔던 것도 결국 순차적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떠한 교훈을 가져가야 하는가, 결론 부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요, 디맨드 쪽이 완전히 파괴되고 있다. 디맨드는 수요잖아요. 수요가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통화 정책이라든지 재정 정책이 굉장히 큰 폭으로 수축이 되고 있다는 점, 따라서 사람들이 돈을 많이 쓰지 못하는 환경이 도래하고 있는 거죠. 동시다발적으로 주식시장은 폭락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모기지 레이트, 우리가 주택담보대출이라고 부르는 이자율이 크게 치솟고 있잖아요. 현재 6% 넘게 모기지 레이트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얼 웨이지, 따라서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그런 임금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고요. 그뿐만이 아니죠. 소비자들의 센티먼트, 분위기도 굉장히 좀 저조한 상태로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 계속해서 맞물려 돌아가면서 결국 근시일 안에 리세션이 나타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우리가 좀 감안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단단한 모습을 계속 지키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것이 필자의 판단입니다. 뭐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나타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웨이지 그로스거든요. 임금이 계속해서 성장을 해야 인플레이션이 견뎌낼 수 있는데 이 부분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임금의 성장은 이미 계속해서 좀 완화가 되고 있는 그런 현실이고요. 계속해서 앞으로는 더욱 그러한 추세가 강화될 것이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성장이 계속해서 저성장으로 가속화되고 있고, 그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앞으로는 좀 실업률이 높아갈 가능성도 높거든요. 여러 가지 그런 현상을 지켜봤을 때 앞으로 한동안 이 웨이지 그로스가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보다는 떨어질 가능성이 높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는 저절로 잡힐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필자의 의견입니다. 자, 그러면요, 리세션에 들어갈 것도 확실한데 그렇게 되면 그 주식시장은 어느 정도까지 더 떨어질 것인가, 거기에 대한 궁금증이 우리는 저절로 생기게 되죠. 자, 지금 보시는 그 그래프는요, 1946년 이후에 S&P 500이 겪었던 베어마켓, 즉 20% 이상 하락했던 하락장을 보고 계십니다. 굉장히 여러 번에 걸쳐서 베어마켓이 나타났죠. 자, 그런데 그냥 눈으로 얼핏 봐도요, 이번에 나타났던 베어마켓이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올해보다 훨씬 더 많이 떨어졌던 해가 많이 발견이 됐죠. 따라서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시장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베어마켓이 굉장히 특별한 베어마켓 같고 엄청나게 고난스러운 그런 시간인 것 같은데도, 만약에 이 그래프를 좀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올해 떨어진 것은 별거 아니었구나, 이거보다 더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더 떨어져도 이상할 게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리세션은요, 계속해서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마일드할 것이다. 그래서 엄청나게 심각한 리세션이 발생할 상황도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리세션이 일어날 만한 필요 충분 조건은 충분히 갖춰졌기 때문에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나타난다 하더라도 2008년에 나타난 것처럼 시스템적인 리스크는 없다. 왜냐하면 아까 가장 중요한 내용이 하나 처음에 나왔었죠. 신용이 부풀어진, 그러니까 그 붐이 없었다. 따라서 시장에 돈을 많이 푼 것은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연준에서 돈을 푼 건 사실인데 한 가지 잘한 점이 뭐냐면 2010년 이후에는 시장에 신용 때문에 들어가는 가짜 돈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존재하지도 않는 그 신용이 쌓여가면서 버블을 형성하던 2000년대 그 초반하고는 이야기가 약간 다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시나리오, 그래서 앞으로 전개될 만한 가장 확률이 높은 시나리오는 뭐냐면요. 가든 버라이어티 리세션이다. 그래서 평소 그 별다른 다를 게 없는 평범한 리세션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보다 더 주식은 떨어질 가능성도 있죠. 그리고 본드 마켓도 계속해서 하락할 가능성이 높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마도 그로스 스톡, 성장주 같은 경우는 이러한 시나리오를 이미 주가에 반영을 많이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뭐 언더슛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충분히 조금 더 주식시장이 폭락할 가능성도 있지만 지금부터는 조금씩 매수를 할 만한 밸류에이션이 완성이 돼 있다는 것이 필자의 의견이라고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6월 21일 화요일 날 보내드린 미주은의 첫 번째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항상 좋은 날만 오기는 어렵잖아요. 때로는 비가 오기도 하고 폭풍우를 만나는 날도 찾아오겠죠. 하지만 비가 온다고 해서 우리가 삶을 멈춰버릴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출근도 해야 되고 학교 가서 공부도 해야 되잖아요. 하지만 중요한 일정이 있는 날이라면 좀 일기예보 같은 것도 챙겨보면서 혹시 오늘 내릴지 모르는 비바람에 대비해서 우산을 챙겨 나가는 것도 그렇게 나쁜 생각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루 종일 언제 비가 내릴지 몰라서 안절부절 못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